자, 원소들의 주기성 60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 나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되겠죠, 그쵸?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11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1번 수소부터 118번 오가내송까지 그 교재를 보면 밑에 쪽에 나와 있죠.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비금속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은 금속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노란색하고 하늘색 사이에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은 준금속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 그 중간에 란탄음족하고 악틴음족은 밑으로 따로 빼놨고요. 이거를 위에다 집어넣으면 너무 옆으로 길어지니까 얘네 둘을 밑으로 빼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원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이 주기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기율. 주기니까 결국은 뭐야?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이 패턴이 있다라는 건데,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입니다.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3개씩 묶여있네. 리튬, 나트륨, 칼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니면 칼슘, 스트론디움, 바륨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염소, 브로민, 요오드 요런 애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무거운 애하고 가장 가벼운 애를 더하면 중간에 있는 애의 원자량이 나온대. 이거를 데베나이로가 밝혀낸 거고요. 이거를 밝혀낸 게 1817년이야. 그러니까 이 화학이라는 학문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됐고 열심히 연구되고 있었던 학문인 거고, 서양에서 이렇게 화학이 잘 연구될 수 있었던 거는 들어봤죠? 연금술이라고. 연금술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기반한 건지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옛날 사람들 중에서 되게 천재라고 불렸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내쌍 원소설이라는 거, 내쌍 원소설, 사원소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사원소설이라는 건 있었어. 사원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불, 흙, 공기, 이 4가지 기본 원소, 우리가 흔히 엘리멘트라고 불리는 애들 있죠. 그 영화도 있었잖아, 엘리멘트라는 영화. 그쵸? 그 얘네들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고,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독특한 건 뭐냐면 단순히 그 4가지의 원소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4가지의 원소들을 조합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게임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만의 실험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흙하고 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갖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임인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면 금속들을 가지고, 금속에 불은 따뜻한 느낌이니까 불을 더해서 연단을 하면 싸구려인 구리가 엄청 비싼 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연금술의 시작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기원 전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2000년 넘게 한 2500년 동안 발전해 왔던 거야, 이 연금술이라는 게. 그러면서 새로운 물질들도 발견이 되고, 그동안 없었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합금이라는 형태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화학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학문이었고, 언젠가는 마법의 영역에서부터 점점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부분의 화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턴이라는 학자를 마지막 연금술사, 또 첫 화학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돌턴 때에 이르러서 연금술이 아니라 화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뉴렌즈라는 분이 옥타브설이라는 거를 주장을 했고요. 야, 이게 3개씩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몇 번째마다 되돌아오냐면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 밑줄 좀 쳐주세요. 뉴렌즈의 옥타브설의 원자량 순으로 배열. 이거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네. 그 당시에는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없었어요. 이런 애들은 없었고 8번째마다 비슷한 애들이 나타난대. 그리고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첫 번째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줄에 밑줄 좀 칠게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최초의 주기율표 밑줄 쳐주세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중간 구멍이 있었거든. 근데 그 구멍이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했었어.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름의 이름을 지어 놓기도 했었고요. 이 멘델레예프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즐리라는 사람이 1913년에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거기 밑줄 쳐 있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의 틀을 모즐리가 만든 거예요. 그럼 원자량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자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하고 가야 되겠죠. 원자량이라는 건 지금 과학자들이 원자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자량이라는 건 어디서 온 거냐면 약속인 거야. 절대값은 아니고요. 탄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잡아놨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몰이라는 개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부분에서 1몰 잠깐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죠? 1몰은 몇 개였지? 개수로 하면? 기억나요? 요거 개수 그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 숫자 기억해 줘야 돼요. 탄소 1몰이 있으면 그 안에 탄소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원자량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탄소 원자량을 12로 놓고 기준을 삼는 거야. 얘가 12야. 그러면 어떤 거냐면 탄소가 여기 있어. 탄소 1몰이 있으면 탄소니까 C여야 되겠지. 탄소 1몰이 있으면 여기에 수소는 몇 개가 올라가야 되냐면 12개가 올라가야지 수평이 맞는다라는 상대적인 값이니까. 탄소가 12야. 그러면 수소는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자량은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의 합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탄소를 10이라고 놨는데 산소는 16이거든요. 8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배치가 돼야 되냐면 양팔저울에 올려놓으면 여기 탄소가 4개 올라가면 여기 산소는 3개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져. 이런 식으로 맞춘 거야. 그래서 얘가 16이 되는 거야. 원자량이. 그러니까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량이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만들어낸 거고 더 쉽게 설명하면 1몰의 질량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탄소 입자 1몰의 질량은 12g.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야. 그 질량수라고 하죠. 얘 1몰은 16g. 이런 식으로.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수소거든요. 그럼 얘 1몰의 질량은 1g. 이런 식으로. 원자량. 그러면 원자량에서 분자량으로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분자량이라는 거는 분자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H2O가 있을 수 있겠네. 물이잖아요. 얘는 산소 하나랑 수소 2개로 결합한 애들이야. 그러면 얘는 1이었고 얘는 16이었으니까 물 1몰의 질량은 18g이 되는 거야. 그리고 물의 원자량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물의 원자량은 18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단위는 없어요. 분자량은. 이거는 분자니까 분자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현대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나 뉴렌즈처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한 건 아니고요.
원자량하고 좀 차이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양성자의 수를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라고 해요. 양성자의 수를. 그래서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그러니까 4번이 베릴륨이면 베릴륨은 양성자가 4개 있다라는 뜻이겠고, 양성자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붕소탄소, 질소산소, 플로린, 네온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 준금속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다 섞여 있어. 이 수업은 지금 원래 이 수업의 기본 틀은 의대과학반이었었기 때문에 학년 구분이 없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중3 친구들이죠. 우리가 중3을 예비 고1이라고 표현하거든, 학원에서. 예비 고1. 아직 고1은 아니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실력이 중3이나 중2 친구들이 실력이 되게 좋아. 그래서 지금 고등과정을 공부하고 있어. 그렇다고 고등학생이 된 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야, 준고등학생이야. 쟤는 성적이 보니까 거의 뭐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잘 풀고 준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건 아직 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면 금속이 있고 이쪽 아랫부분에 대부분의 금속이 있고요. 요 사이에 준금속이라는 애가 들어가. 그리고 이쪽 위에 비금속인 애가 들어가. 그러면 금속하고 비금속을 먼저 보고 준금속을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금속의 특징 뭐가 있겠어요? 일단 금속은 가장 결정적인 게 전기 잘 통하는 거, 열 잘 전달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자를 잃고 양성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양성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지.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늘어나거나 넓게 펴져. 이걸 전성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두들겨가지고 넓게 펴진 거고, 뭐 금줄 같은 거 길게 열가해서 뽑으면 뽑히기도 하죠. 이런 성질이 있어, 금속 원소들은. 근데 비금속들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비금속은 전기를 잘 통하지 않아요. 예외는 있지. 탄소는 전기를 잘 통해. 어떨 때만? 흑연일 때만. 탄소가 흑연이 되면 독특한 구조를 띠게 되고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합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전기를 잘 통하지 않아. 그리고 광택도 없고